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이 둔화된 게 원인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수중 수색 작업이 이뤄지면서 6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인양 작업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고삐를 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해상 단속을 주 임무로 하는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우리 서해안까지 진출해서 북한의 불법 거래 감시에 나섰고,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불법 환적에 우리 돈 6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미 해군 7함대는 SNS를 통해 해안경비대 소속 버설프함이 서해에서 작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3월 버설프함의 일본 입항을 두고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해군이 아닌 해안경비대함이 한반도 더구나 서해상 진출은 이례적이라며 훈련을 같이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제재 감시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의 선박간 환적,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 무기 판매와 선적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 약 6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It's a bit of a needle in a haystack. It's a large body of water, and those ships will adapt their techniques as we interdict. They change their methods and locations. 한미일 3국 국방장관도 지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불법 해상 환적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든 다시 트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정작 북한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며 12조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한 타가소에서 아이들이 먹을 가축을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다른 가축의 배설물을 먹고 자랍니다. 3층으로 된 우리 사에서는 토끼의 배설물을 닭이, 닭의 배설물은 어리가, 어리의 배설물은 돼지고기로 발효시켜서 선전 매체에 나올 만큼 사정이 좋은 평양의 또 다른 타가소. 아이들의 반찬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뭄 소식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가물이 계속되면서 지하 해충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FP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입금하면 이들 국제기구가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 들어와서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그 당국 차원의 대북인도적 지원, 이번이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 키트와 교육 등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한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동맹 국가들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한 해리스 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협력 중단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t's more difficult for us to partner alongside them. We want to make sure we identify them the opportunitie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using that equipment. 앞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에 애꿎은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어제는 1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우울한 경제 소식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7년 만의 일인데 무엇보다 수출이 곤두박질 친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로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나가는 배당이 4월에 몰린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4월 연말 결산법인의 배당 지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절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합니다. 배당금 지급은 매년 4월에 있었지만 그동안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한은의 설명과 달리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꺾인 탓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축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줄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5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 쪽이나 수입 쪽에 영향을 다 줄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대폭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에 외국인 자본 대거 이탈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국의 공사장을 멈춰 세웠던 한국민주양대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은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일단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소형 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는데 여론의 압박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레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수용 기자입니다. 소형 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엊그제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한 한국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근로자들. 국토교통부와 릴레이 교섭 끝에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민정 TF팀 만들고 불량 장비들 제한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 들어줬어요. 노사민정 협의체엔 양대 노조와 타워크레인 사업자, 국토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협의체에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만들고 관련 면허 취득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양대 노조와 국토부는 또 불법 구조 변경 소형 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하고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크레인을 폐기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30여 건의 사고가 발생됐고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3분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자 측도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행 내용이 국제 규격에 합산한 내용이에요. 국제 규격 ISO가 최종 규격인데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에 불응해온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모레 경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부분 파업을 반복해온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는 오늘 저녁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어떻게든 공장을 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부산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임단협 실무 교섭을 시작한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 오후까지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요구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협상 시작 이후 첫 전면 파업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선언했지만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중심으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간 근무자 중 절반 정도는 남아서 부산 공장 가동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노사분규가 이어지면서 당장 생산 차질도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르노 삼성차가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산 지역 총 생산의 8%를 차지하고 부산 수출액의 20% 이상을 르노 삼성차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재협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8일째입니다. 어제 오늘 수중수색을 통해서 시신 7구를 발견했고 그중 5명이 한국인 실종자임을 확인했는데요.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조금 전에도 추가로 시신이 발견됐죠. 지금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색 작업은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조금 전인 낮 12시쯤 헝가리 구조대원이 침몰 지점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3시간 전쯤에는 헝가리 잠수사가 침몰 유람선 선체를 수색하다 한국인 남성 추정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렇게 선체와 주변에서만 3명의 실종자를 찾았는데 정부 신속대응팀은 유람선 선비 내부에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헬기 수색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 헬기 수색으로 다뉴브강 하류 지역에서 50대와 20대 실종자 시신을 수습했는데 사고 후 나흘에서 엿새쯤 지나면 실종자들이 강 위로 떠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색 활동을 통해 모두 7구의 시신을 수습했고 확인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14명이고 2명은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이르면은 내일 유람선이 인양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헝가리 측은 침몰된 유람선을 끌어올리기 위해 체인으로 감싸는 작업을 오늘 중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팀은 수중수색 결과 유람선 중간 부분 일부 파손이 확인돼 인양 과정에서 유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유람선을 들어올릴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수위가 낮아질 경우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내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사고 직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헝가리 다뉴브강은 수중 수색을 하기에는 빠른 물살과 탁한 시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계 제로 상태인 건데 우리 잠수요원들은 실종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응급회복 후에 또다시 입수를 하면서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유람선이 침몰한 현장에 세워진 바지선. 한국 구조팀이 분주하게 잠수 준비를 합니다. 잠수요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장비를 채워주고 햇볕에 달아오른 얼굴에 물을 뿌려줍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복장을 착용한 요원들은 2인 1조로 쉴 새 없이 강물에 뛰어듭니다. 입수한 뒤에는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뉴브강의 수심은 7.4m, 유속은 시간당 4.5km입니다. 사고가 난 교각 주변의 물살은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60kg의 납 잠수복을 입어도 버티기 힘들 만큼 거셉니다. 탁한 물 속에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Nap folyamán a közelben megérkezik a Clark Ádám speciális emelő daru, és hát a napokban remélhetőleg a hét második felére már az emeléshez is el tudunk jutni. 헝가리 잠수사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다시 잠수 준비를 하는 한국 잠수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8일째, 구조팀은 목숨을 건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소환이었고 검찰의 뒤늦은 공개였습니다. 손 의원 소환 조사로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남부지검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 뒤 5개월 만입니다. 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손 의원은 어제 오전까지 2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조카와 보좌관 조모 씨 가족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이익을 봤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관계자, 목포 지역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목포에 처음 오셨을 때 안내를 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문화재 지정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부동산은 어떤 경위로 사들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손 의원은 종전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많이 했다며 손 의원 소환을 끝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 조기 송환된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독일 영주권자로 국정농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던 데이비드 윤. 2017년 12월 국제경찰인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지 1년 반 만에 네덜란드 공항에서 지난 1일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지구 지정 청탁을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한모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말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범죄 수익 은닉에도 공범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히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씨의 송환 이후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 의혹은 물론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성격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씨의 진술에 따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함께 하반기로 미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부산에서 한 택시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신호등과 식당, 자동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택시가 후진으로 인도 위에 올라오더니 그대로 식당까지 돌진합니다. 식당 직원과 손님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식당을 덮친 택시는 다시 도로로 전진합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72살 A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이 신호등을 받고 후진을 하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다시 도로로 나와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을 태우려고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출발이 되면서 횡단보도를 들이받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택시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서 역주행 등 난폭 운전을 한 뒤에 이를 자랑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고속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기 직전 멈춰섭니다. 지난해 9월 42살 A씨가 살인자가 될 뻔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A씨의 난폭 운전 인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은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해 멈춰 세우려 했지만 A씨는 역주행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을 따돌린 이날도 어김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벌점이 30점인데 큰일 날 뻔했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입니다. 차와 부딪힐 뻔하자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3,500m 길이의 터널을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80초에 통과하는 등 난폭 운전을 과시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가 올린 영상으로 확인된 난폭 운전 건수만 4건, 벌점 160점이 넘습니다. 난폭 운전을 해서 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제보를 득하고 수소문 끝에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이 종로 출마, 그러니까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종로는 여당의 거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인데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설이 나오는 곳이어서 만약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로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대선까지 노리기 위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 출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현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미 종로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옵니다. 누가 됐든 성사된다면 내년 총선 최대 빅매치, 나아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할 수 있죠.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총선을 지휘하기 용이한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험지 출마로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뒤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1대1 회담을 하자는 청와대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비교섭 단체는 빼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만남이 당장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한번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일단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참석 범위를 놓고 이제 양측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는 현재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속해 있는 정당의 당 대표들과 다 같이 보는 걸 원한 거고요. 한국당은 비교섭 단체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대접을 해달라. 즉 5명 중에 1명으로 취급받는 건 싫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일종의 데자뷰죠.
과거 청와대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이의 줄다리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7월 19일과 9월 27일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었죠. 당시에 홍준표 전 대표가 불참을 하면서 여야 4당 회담만 이루어졌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 당시에 보여주기식 쇼에 들러리 설 수는 없다. 비교섭 단체와 같이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었죠. 자, 그러다가 지난해 3월 7일에서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을 했고 대통령과 1대1 회동까지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번에 5당 대표 회담 후 1대1 회담이라고 제안한 것은 이 같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고 이 5명을 굳이 다 함께 만나겠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일단 좀 정치 상황이 변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했었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치적 흥정을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난국이 있을 때마다 영수회담을 활용했고요. 한일 협정과 베트남전 파병,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등을 놓고 당시 야당 총재와 1대1로 만났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4.13 호원 조치 철회 등 시국 수습책 때문에 각 당 총재들을 1대1로 차례로 만났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1년에 한두 차례씩 영수회담이 열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차례, 김대중 정부에서는 8차례 등 전국이 꽉 막힐 때마다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영수회담이라는 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당청 분리를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당대표직을 내놨었죠. 자,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이 아니라 대통령 대 정당 대표들 사이의 만남으로 회동 방식이 변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의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대강 대응에 나섭니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 발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합니다. 재산 조회 범위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해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체납자. 수표를 정지시켰다는 국세청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꺼내놓습니다. 정부가 악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여건이 없는 상태라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됩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식약처가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K주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지 66일 만입니다. 식약처는 일주일 전 인보사 허가 취소 때만 해도 코오롱 생명과학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 수사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된 성분이 검출돼 인보사 K주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지 66일 만입니다.
허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처장은 바람 등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들을 장기 추적 조사하고 이상이 생기면 코오롱 생명과학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1회씩 10년 동안은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년은 문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사 등의 비용은 코오롱 측이 부담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에 책임 있는 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거동도 불편한 환자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매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 잘못이라 주장했던 식약처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책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약 환자와 소액 주주들의 피해 소송에 이어 10개의 손해보험사도 오늘 인보사 판매 대금을 환수해달라며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 요리가 곤충으로 만든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곤충이 사육이 쉽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아예 수술 회복을 돕는 곤충 영양식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곤충 식품을 권용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대와 떡갈비, 알록달록 맛깔스러운 디저트까지 모두 곤충을 재료로 만든 식품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빵과 똑같이 생겼지만 열어보면 곤충이 들어있습니다. 맛만 봤을 때는 곤충이 들어간 걸 못 느꼈고요. 그냥 일반 음식이랑 거의 벼가 비슷하다고. 먹거리를 넘어 화장품과 기능성 건강식품에도 곤충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곤충의 장점은 뛰어난 영양소에 있습니다. 실제 귀뚜라미나 벼메뚜기의 단백질 함량은 돼지나 쇠고기보다 최대 4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암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곤충식을 제공하는 병원까지 생겨났습니다. 간암하고 그다음에 췌장, 담도암 환자들은 수술 후에 회복하기 위한 식사로서 적은 볼륨으로 영양 함량이 높아서 환자분들한테 최적화된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곤충 시장은 2022년 2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육 농가도 3년 만에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기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곤충 제품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판매가 잘 되는. 각종 고기에 지속 가능한 대체제로 곤충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동화처럼 곱고 해맑은 이 그림들은 여든을 바라보는 브라질 교포 할아버지가 담아낸 손주들의 모습입니다. 노 부부는 손주들의 기울이는 사랑을 인스타그램에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서 SNS 스타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손주를 보는 기쁨과 재미는 자식 키울 때와는 또 다르다고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그대로라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를 갔는데 이 손자가 다른 아이 장난감을 부러워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액을 하다시피 해서 손자가 장난감을 갖고 놀아보게 해줍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예전 같으면 체면상 절대로 못할 일이 손자 앞에서는 저절로 되더랍니다. 이 할아버지의 육아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 이상이 아이를 조부모나 친척에게 맡긴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온 황혼육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마 같은 할머니를 뜻하는 할마, 아빠 같은 할아버지인 할빠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부모 대신 학조부모라는 호칭이 학교에도 정식으로 내걸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부터 몇몇 초등학교에서 학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과 바람직한 조부모의 역할, 그리고 조손 간 대화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조부모가 육아를 넘어서 이제는 교육까지 떠맡는 현실을 학교가 인정하고 돕겠다고 나선 것이죠.
우리네 어버이들은 부모, 가족 부양하고 자식 교육시키느라 노후 자금도 변변히 마련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OECD 회원국 노인 가운데 가장 오래 일했으면서도 가장 가난하고 또 마음도 가장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의 육아까지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요통에 관절염에 불면증 같은 이른바 손주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좋아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몸까지 그렇게 따를 리는 없겠죠. 옛말에 애 봐준 은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무럭무럭 크고 자식들 얼굴 밝으면 그걸로 모든 시름을 잇는 게 또 우리네 어버이들입니다. 6월 5일 앵커의 시선은 학조부모 시대였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시작될 차차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밤과 모레 아침 사이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대체로 20에서 70mm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최고 150, 제주 산지는 250mm까지 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인 내일 오후까지 미리 안전 점검을 잘 해두셔야겠는데요. 특히 제주, 해안 지역은 강풍까지 불겠고 내륙 지역도 꽤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모레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30도 내외 불볕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낮 서울이 29도, 대구 31도, 울산,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도, 강릉, 대구, 부산 20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또 비가 오는 동안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고 역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오르내리는 기온에 초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